자, 요번 강의는 이제 민사법 실무 강의 교재로요. 그 이혜정 교수님 책이 이제 요번에 새로 나왔죠. 그래서 뭐 요 교재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아시고 계시던데 기존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자료로 하시다가 이제 올해 책을 내셨는데 저도 이제 자료를 뭐 학생들이 구해 주셔가지고 뭐 심지어 이제 뭐 택배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이래서 그 자료를 좀 봤었는데 정식 교재가 나와서 이제 그 강의를 좀 개설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 위주로 해서 뭐 자료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하면은 양이 많아지니까 이 교재도 뭐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안에 내용들이 굉장히 밀도가 높아서 이제 교재를 좀 충실하게 설명하는 거 위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강의의 내용은 그 뭐 민사법 실무 강의라고 돼 있어서 이제 뭐 중요한 쟁점들을 다 담고 있는데 민사집행법까지. 그래서 뭐 변호사 시험 대비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그 이제 로클록 대비하시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뭐 민사재판 실무 내용들에서 뭐 중요한 쟁점들이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 뭐 변시 대비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로클록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그 시험 대비로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머릿말에도 써 놓으셨다시피 뭐 실무적으로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되셔도 필요한 쟁점들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강의는 이제 교재를 충실하게 이제 해석해 드리는 내용대로 정리를 진행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뭐 3페이지 가서 보시죠. 그래서 대의권의 쟁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로마자 1번에 채권자 대의권에서 채권자를 소송 당사자. 그러니까 채권자 대의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논란이 있죠. 근데 우리는 뭐 판례에 따라서 병행의 법정 소송 담당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죠. 물론 이제 소수 견해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학설에서 그 적극설이 뭐 통설 판례잖아요. 다수설 판례. 그 소송 담당 병행형으로 뭐 그런 얘기 잘 아실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판례 가서 보시면은 밑줄치 부분에 채무자에 대한 권리, 즉 피보전 권리가 없으면은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 봐서 소각하라죠. 뭐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중복 소송을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대위 소송은 중복 소송 기판력 제소 금지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가 이제 제소 금지랑 기판력은 알았을 때만 미친다고 보는데 중복 소송은 알았든 몰랐든 이제 후소를 무조건 중복으로 보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 보면 3페이지 맨 밑에 대의권에서 이제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방가로 1번에 채권자 대의 소송 중 채무자의 후소 제기.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먼저 대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대의 소송이 전소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 소송이 전소 계속 중인데 채무자가 후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이제 알았든 을이 이제 그 전소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후소는 무조건 중복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학설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4페이지에 그 두 번째 줄의 학설, 그 대표적으로 이시윤 교수님이 겨내시잖아요. 채무자가 대의권 사실을 알았을 때만 중복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제소금지 기판력하고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판례는 이제 후소가 이게 이제 후소죠. 근데 제소금지랑 기판력은 이미 전소가 끝났으니까 몰랐는데도 을한테 효력을 미친다고 하면 을한테 절차 보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중복소송은 후소를 중복으로 각하시키면 을이 판결문 받아보면 중복으로 각하됐다는 걸 보면 전소가 있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전소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의 절차 보장에 문제가 안 생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중복 소송에서는 이제 무조건 후소를, 즉 채무자가 알았는지 상관없이 후소를 중복으로 보지만 제소금지랑 기판력은 알았을 때만 미친다. 이렇게 보는 뭐 판례가 나름대로 뭐 타당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방가로 이번에 채무자 자신의 소송 계속 중에 최대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니까 최대 소송이 후소로 들어갈 때는 쟁점이 두 가지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을이 먼저 병을 상대로 전소를 제기했죠. 근데 갑이 대의 소송으로 이제 후소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전소 계속 중이면 중복 소송, 전소가 항소심에 소치하면은 제소금지, 전소가 확정되면 기판력의 문제인데 그다음에 그래서 그 각각의 중복 소송, 제소금지, 기판력 말고 또 뭐가 문제가 돼요? 전소가 진행 중이니까 이 대의 소송은 뭐예요? 을이 권리를 행사해 버렸죠.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당사자 적격. 그래서 대의 소송이 후소로 들어갈 때는 시험에서 왜 쟁점이 두 가지가 된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중복 소송 제소금지 기판형뿐만 아니라 당사자 적격의 흠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사례형 같은 거 나오면 이제 이걸 놓치면 안 되죠. 대의 소송이 뒤로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방가로 이번에 뭐 판례는 뭐 무조건 후소가 중복인 거고.
그래서 그 학설들에 보면 대의권 행사 요건 불비로 청구 기각. 그 홍문혁 교수님 견해시지만 그러면 이제 그걸 힌트를 잡으면 판례에 따르면은 이제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했으면은 당사자 적격 흠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의 소송의 후소로 들어갈 때는 당적 흠결도 문제가 된다. 그걸 같이 이제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대의 소송의 후소로 들어가면은 중복 소송 제소금지 기판력뿐만 아니라 당사자 적격 흠결도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3번에 대의 소송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가 대의 소송 제기하면은 이제 그 중복 소송이 된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뭐 무조건 후소가 중복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학설의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신 교수님 견해에 따라서 이제 알았을 때만 중복이 된다. 그러니까 제소금지 기판형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견해지만 하여간 판례는 중복 소송에서는 이제 경우 세 가지 경우 모두 후소가 중복이 되고 다만 이제 여기서 대의 소송이 후소로 들어간 사안에서는 당사자 적격의 흠결도 문제가 된다는 것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3번에 추심금 청구와 중복 소송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방가로 1번부터요. 추심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다음에 채무자가 소제기를 했다. 그러니까 추심 명령은 또 이제 가르명이잖아요. 그래서 갑이 이제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받죠. 그래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을하고 병에게 송달이 됐다. 그러면 을은 뭐가 없어져요? 당사자 적격이 흠결이 되죠. 그래서 가르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압류 추심 명령에 이제 그 효력이 발생했는데 방가로 1번에 추심 채권자가 소를 제기했는데 채무자가 소를 제기했다. 그럼 을은 뭐예요? 당사자 적격이 없으니까 채무자가 제기한 후소는 당적 흠결로 각하가 되죠. 그래서 채무자가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잖아요. 가르명이니까. 그래서 화살표 뒤에 보면 채무자 을이 소를 제기하면 각하가 된다는 거고. 그렇지만 추심 채권자가 받은 판결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명이니까 민소법 218조 3항에 따라 이제 갑이 담당자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을이 피의 담당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담당자가 받은 판결은 피의 담당자에 미쳐서 이제 을한테 기판력이 미치죠. 그 얘기를 써놓으신 거고. 다만 이제 각주 1번은 이건 뭐 행정법 판례여서 이제 뭐 민사에서 물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행정법상의 공익사업법상의 공익사업법 85조 2항의 취지를 설명한 판례죠. 그래서 이것도 뭐 전합제 판결이지만 그래서 결론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각주 1번에 보면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시행자에 대한 보상금 채권의 압류 추심. 그러니까 칠판 그림에서 을이 이제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고 병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상금의 압류 추심이 있을 때 채무자인 토지 소유자 을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게 이제 공익사업법 85조 2항 얘기인데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판례 찾아보시면은 판례가 이제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행정법상의 항고 소송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래서 그건 뭐 결론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민사에서는 뭐 크게 문제 삼기는 뭐 그럴 것 같고요. 행정법상 이제 항고 소송이어서 뭐 당사 소송이 아니라 항고 소송이기 때문에 이제 당사 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런 전합제 판결이라고 결론만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방가로 이번에 23년도 전합제 판결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뒤에 이제 뭐 저 바로 뒤에도 관련해서 나오지만 뭐 제소금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이제 뭐 우리는 뭐 수험생이니까 다수견에 따라 정리를 해놔야 될 텐데 네, 좀 전에 보신 대로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이제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이제 압류 추심을 받은 거죠. 첫 번째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을이 병을 상대로 이행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이행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그 다음에 갑이 병을 상대로 3번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전소 계속 중이니까 이게 이제 중복 소송이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판례 다수견에는 모순 조촉의 우려가 없고 소송에 대해서 모순 조촉 우려가 없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판례 보면 마지막 문단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즉 을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중복 소송이 아니라는 게 판례의 다수견이죠. 그래서 그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이 판례에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뭐예요? 마지막 두 줄에 심리 판단한다고 해서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이중 응소 부담을 지우고 중복되느냐? 아니라고 본 거잖아요, 판례가. 그래서 판례 다수견은 이제 후소가 중복 소송이 아니다고 봤죠.
근데 판례의 소수견해는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건 중복 소송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다수견에 따라서 중복 소송이 아니다라고 본 거고, 사실 판례 다수견에는 특별한 논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불합리하게 왼쪽 편 맨 밑에 이중 응소 부담을 지우고 본함 심리가 중복되어 가지고 소송 경제에 반한다거나 모순조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이건 주장이지 사실 뭐 논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판례 다수견해가 그렇게 봤으니까 우리는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다수견해로 가고, 그래야지만 이게 중복이 아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이제 제소금지 등등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잖아요. 그런 논의의 전제가 돼서 우리 판례는 전소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되더라도 중복은 아니다라고 봤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결론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소수견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소수견해가 더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중복 소송의 문제는 요건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동일, 그 다음에 이제 소송물 동일, 그 다음에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 그래서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죠. 이게 이제 중복 소송 요건인데, 소수견에는 이론 그대로 대입해갖고 중복으로 본 거죠. 그럼 당사자 동일과 관련해서 전소는 을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고, 후소는 갑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죠. 그럼 피고는 똑같은데 원고가 이제 갑과 을과 다르지만 중복 소송의 취지가 뭐예요? 기판력의 모순 조촉을 사전에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걸리는 사람들은 중복 소송에서 당사자 동일에 해당되죠. 그럼 아까 보셨다시피 담당자 갑이 받은 판결은 피담당자 을한테 미치니까 얘네들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미친단 말이에요. 그럼 당사자 동일에 해당되죠. 그래서 기판력의 모순 조촉을 사전에 막는 게 중복의 취지니까. 그다음 소송물은 피압류 채권이니까 의뢰병에 대한 채권, 소송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다음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에서 전소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부적법 소송이어도 소송 계속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계속은 판결 절차가 현존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법한 소송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게 각하될 소송이어도 소송 계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 요건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견해, 판례 소수견해는 그래서 중복이 된다라고 하는데 판례 다수견해는 모순 조촉의 우려가 없다라는 일방적 주장을 통해 가지고 중복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 견해가 맞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판례 다수견해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결론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4번에 보시면 수인의 채권자의 채권자 취소 소송은 이제 대의 소송하고 다르잖아요. 대의 소송은 소송물이 피대의 채권은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인데 수인의 채권자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몇 년 전에 사례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뒤에 또 이제 관련해서 나오던데 여기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면 A가 B한테 이제 사행위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사행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등을 했다 또는 뭐 금전을 증여했다 등등의. 근데 이제 갑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A의 채권자 이제 을이 또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채권자 취소 소송이 이제 전소가 계속 중이에요. 그러면 계속 중이라고 해서 후소가 이게 이제 후소라고 보면, 그래서 후소가 중복이냐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대의권은 병행형의 법정 소송 담당으로서 소송물도 동일하고 당사자도 기판력 받는 관계니까 중복 소송이 될 수 있지만, 취소 소송은 자기 고유한 취소권 행사하는 거니까 소송물도 다르고 원고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복 소송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가 판결이 확정됐다. 그렇다고 해서 기판력에 저촉되느냐 아니라는 거고. 그러니까 당사자 다르고, 그러니까 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다르고 객관적 범위 다르죠. 그러니까 기판력 안 미치죠. 다만 확정 판결에 의해서 원상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원상 회복이 되면 이 원상 회복된 범위 안에서 민법 407조에 따라 총 채권자 이익을 위해서 효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상 회복이 된 범위 안에서 뭐가 없어져요? 후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지죠. 그래서 권리보호 이익이 흥결이 된다. 거예요. 원상 회복된 범위 안에서 민법 407조 때문에 총채권자 이익을 위해서 을한테도 효력이 미치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나눠서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복 소송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박스 판례를 보면 여러 명의 채권자가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일 때 각 소송에서 채권자 각각의 청구에 따라서 원상회복 판결을 각각 선고하고 만약에 가액 배상할 경우라도 뭐예요?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 범위 안에서 안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집행 단계에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안에서 B가 1억의 가액을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1억의 가액 반환 사안인데 갑은 A에게 뭐 7천만 원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 을은 A에게 이래서 6천만 원 채권이 있다. 그래서 갑이 B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서 7천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을도 B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6천을 청구했을 때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같이 소재기해서 뭐 병합심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라도 1억을 7대 6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각각 승소가 나는 거죠. 그래서 B는 갑에게 7천만 원 지급해라. 그 다음 B는 을에게 6천 지급해라. 각각 승소 판결이 나죠. 다만 이제 집행 단계에서 B는 1억을 넘어서 이제 1억 3천을 줄 의무는 없으니까 만약에 갑이 먼저 7천만 원을 가져갔다. 그렇게 되면 을이 6천 달라고 하면 B가 이제 1억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3천 부분만 갚으면 되니까 3천을 초과하는 나머지 3천에 대해서는 청구 이의 소송으로 다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고 따라서 수소법원에서는 이제 각각의 청구권 범위 안에서 각각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는 거고 그래서 B는 집행 단계에서 청구이로 막는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에 제소금지는 취지가 다르잖아요. 중복소송하고 기판력은 판결의 모순 저촉의 방지잖아요. 근데 제소금지는 이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농락 방지니까 요건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뭐예요? 제소금지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동일할 것. 이게 요건으로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판력도 주관적, 객관적 시적. 그 다음 중복소송도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전속에서 후소 제기. 그 다음 제소금지도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본안 종급 판결로 소취하는데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가셔가지고 자 채권자 대의권 요건 이제 알았을 때 기판력 아니 제소금지를 받는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제소금지는 이미 항소심에 소취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몰랐는데도 채무자한테 제소금지 효력이 미친다고 보면 채무자의 절차 보장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알았을 때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은 그 밑에 박스 판례 볼까요? 최대 소송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의자인 채무자가 알게 됐을 때 그럼 자기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대의 소송에 관련된 종급 판결 소취자가 됐을 때는 피대의자도 지금은 267조 2항이죠. 그래서 제소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알았을 때만 제소금지를 받는다. 뭐 즉 기타당한 판례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셔서 6페이지에 그래서 요 판례도 이제 무조건 제소금지 안 걸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사실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추심금 청구에 병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소금지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농락 방지니까 농락할 의도가 없으면 제소금지 안 걸린다라고 보고 있는 이게 판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4개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박스 판례 바로 보세요. 갑회사가 의뢰가지는 채권에 대해서 갑회사 채권자 병이 압류 추심 받아가지고 추심금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뭐예요? 항소심에서 이제 소취하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추심 채권자인 정이 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이게 이제 제소금지에 걸리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그래서 항소심에 소를 취하했는데 밑줄 친 부분에 갑회사의 다른 채권자 정이 동일한 정상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받아가지고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거예요. 자, 근데 그 밑줄 밑에 보면 판례가 뭐예요? 병이 선행 소송에서 패소 판결 회피할 목적으로 소취하였다거나 또는 다른 추심 채권자인 정이 소송제도 남용할 의도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제소금지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안에서 대법원이 검토해 보니까 병이 이제 회피할 목적으로 소취한 것도 아니고 정의 소송제도 남용할 의도로 소제기한 것도 아니니까 제소금지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지 무조건 제소금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판례를. 그래서 그런 사정 등을 감안해 보면 정은 선행소송과 별도로 자신의 채권 집행을 위해 가지고 소를 제기한 거니까 새로운 권리 보호익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권리보호익이 있으니까 제소금지에 안 걸린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를 가지고 우리 판례는 무조건 제소금지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 밑줄 사이에 있는 이제 병이 회피할 목적도 없고 정이 남용할 의도도 없으니까 제소금지 안 걸린다. 그럼 반대로 회피할 목적이 있으면 자기가 졌단 말이죠.
그래서 항소심에 소치했는데 다시 소지하면 재소금지에 걸리니까 다른 채권자 정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제기해라 이렇게 되면은 재소금지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무조건 안 걸린다라고 보기 어렵고 요 판례는 그 중간에 밑줄 사이에 있는 그런 사정이 이제 그 아래서 네 번째 줄 뒤에 나오잖아요.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렇게 본 거니까 일률적으로 무조건 재소금지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우니까 그 판례 자체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의 1번 요거는 뭐 선택형에도 출제가 됐던 판례죠. 그러니까 뭘 압류했는지 그래서 오른쪽 부분하고 판례를 좀 잘 비교하셔야 되는데 자 1번에 보시면은 그 제목 볼까요? 대의 소송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대의 채권자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압류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독립해서 환가할 수 있는 재산권을 압류해야죠. 그러니까 강제 집행의 첫 번째 단계가 압류니까. 그래서 갑이 을한테 채권이 있어가지고 을의 병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단 말이에요. 최대 소송에서. 그럼 이제 금전 청구 같은 경우는 을에게 지급하라라고 하면 을이 안 받으면 이제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원고에게 이행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갑에게 이전되는 게 아니라 대신 변제 수령 권한만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변제 수령 권한만 있기 때문에 갑의 변제 수령 권한은 독립한 갑의 재산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갑의 채권자가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갑의 이런 변제 수령 권한을 압류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독립한 갑의 재산권이 아니니까. 그게 6페이지 마지막 판례죠. 자, 자신의 금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즉 갑이요. 을의 금전을 대위 행사하는 대위 채권자 갑은 병으로 하여금 직접 나에게 원고에게 이렇게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자신에게 지금 후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제 수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갑에게 이전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로 인해서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갑에게 이전 기속은 아니니까 대의 채권자 갑의 병에 대한 추신 권능, 변제 수령 권능. 그래서 이건 갑의 권능이지 독립한 재산권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독립적 처분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갑의 추신 권능, 변제 수령 권능에 대한 압류 명령이 발령되더라도 그건 뭐다? 무효다는 거죠. 갑의 독립한 재산권이 아니니까. 그리고 밑줄 뒤에 병으로 하여금 직접 원고에게 명한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판결에 기초해서 금전 받는 거 역시 추신 권능, 변제 수령 권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정 판결에 따라 대의 채권자 갑이 병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도 갑의 독립한 재산권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얘기고. 그래서 갑의 독립한 재산권이 아닐까. 그 다음에 이 오른쪽 2번에 가셔가지고 지금 보신 대로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판례는 이제 을의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거죠. 자, 지금 보신 대로 을이 병한테 채권이 있는데 을의 채권자 갑이 최대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청구 취지에서 병은 소의 을에게가 아니라 병은 원고에게 지급하라라고 하더라도 아까 6페이지에서 보신 대로 이 채권이 갑한테 이전되는 게 아니라 대신에 갑이 권능만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채권은 여전히 있으니까 을의 또 다른 채권자 정이 뭐예요? 요거를 이제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압류. 그러니까 을의 재산권으로 그대로 있으니까 이건 을의 재산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채권자인 정이 압류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오른쪽 2번 판례. 최대 소송에서 제3채무자 병으로 하여금 대의 채권자 갑에게 지금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아직 집행 안 한 상태에서는 을의 채권이 살아 있잖아요. 대의의 목적인 을의 병에 대한 PD의 채권이 집행채권으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갑이 승소 판결 받으면 이게 소송불이니까 이게 집행채권이죠. 그럼 대의 채권자 갑은 을을 대위해가지고 PD의 채권에 변제 수령할 뿐이지. 그래서 수령 권능, 추신 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채권에 변제로 수령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을의 책임 재산에 갖다 놓고 이제 강제 집행 절차에서 갑이 이제 배당받는 것 뿐이잖아요. 따라서 PD의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이제 을의 채권은 살아있으니까 채무자 을의 다른 채권자는 뭐예요? 압류할 수 있다. 이 을의 재산권이니까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압류까지는 되지만 전부 명령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3번인데 그래서 3번에서는 또 전제 지식으로 이걸 알아두셔야죠. 자, 이제 채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1억의 채권이 있어요. 근데 뭐 을이 이제 A에게 뭐 7천만 원 채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압류나 가압류한 상태예요. 근데 그 후에 A의 또 다른 채권자 갑이라고 해볼까요? 갑은 뭐 6천만 원 채권이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2번 이제 압류
무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명령 받거나 이제 추심 명령 받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럼 이게 이제 뭐예요? 압류 경합이죠. 그래서 압류 경합이라는 거 일단 압류 경합은 압류 채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가 압류 경합이 아니라 비압류 채권액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압류 채권액보다, 그래서 비압류 채권액보다 압류 채권자들의 합계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억 합치면 1억 3천이니까. 그래서 비압류 채권액보다 압류 채권액의 합계가 더 클 때 이걸 압류 경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류 경합 시 그다음 뭐예요? 전부 명령은 이제 무효죠, 무효. 그 다음에 추심 명령은 유효예요. 왜냐하면 전부 명령은 재판에 의한 채권 양도이기 때문에 전부 명령 받으면 이제 갑이 6천만 원 내서 뭐예요? 먼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명령은 무효가 되죠. 뒤에 이제 전부 명령 확정되면은 갑이 독점적 채권자가 되고 뒤에 배당 절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금 압류가 경합된 상태인데 갑이 전부 명령을 받아버리면 을이 이미 이제 7천만 원 가지고 묶어버렸잖아요. 근데 갑이 6천만 원 가지고 전부 명령 받으면 결과적으로 갑과 을은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 이 1억을 7대 6으로 나눠 가져야 되는데 배당 절차에서 갑이 6천만 원 다 가져가면은 을은 4천밖에 못 받죠. 그러면 이제 7대 6의 비율이 깨져서 즉 채권자 평등 원칙을 깨기 때문에 압류 경합 시 전부 명령 무효죠. 그래서 이유는 채권자 평등 위반이 되니까. 그래서 채권자 평등 원칙 위반이 되죠. 그러나 추심 명령은 갑이 얼마를 받아가도 어떻게 돼요? 배당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절차에서 갑이 6천 가져가더라도 7대 6으로 나눠 가지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배당 절차가 있으니까요. 배당 절차에서 나눠 가지면 되죠. 그러니까 전부 명령은 채권이 갑한테 독점적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뒤에 배당 절차가 없고 그냥 확정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갑만 독점적 채권자가 되고. 근데 추심 명령은 추심 신고 시까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 요구 등이 있으면 배당 절차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배당 절차에서 나눠 가지면 된다. 그래서 압류 경합 시 전부 명령 무효, 추심 명령 유효인데 이게 뭐예요? 채권자 대의도 그런 법리가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1억이다. 지금 보신 대로 1억이에요. 근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이제 6천만 원에 뭐 이상 하나 맞춰보면 뭐 7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최대 소송 제기해서 승소확정 판결 받았어요. 근데 정이 을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채권이 있다. 근데 압류를 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피압류 채권, 즉 그 채권자 대에서는 PD 채권이 1억밖에 안 되는데 채권자들의 합계가 더 많잖아요. 압류 경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이 이 갑이 최대 소송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래서 승소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정이 압류까지는 되는데 만약에 전부 명령 받으면 뭐예요? 이 똑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결국 이제 갑과 정이 6대 7로 나눠 가져야 되는데 정이 전부 명령 받으면 이 1억 중에서 6천이 정한테 넘어가고 갑은 이제 4천만 원밖에 못 받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전부 명령은 무효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추심 명령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추심 명령은 유효가 되고 그래서 정이 얼마를 받아오든 배당 절차에서 갑과 정이 6대 7대 6으로 나눠 가지면 되니까 그런 얘기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법리, 압류 경합 시 전부 명령 무효고 추심 명령 유효라는 법리가 압류 경합이 아니라 최대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게 이제 3번 판례죠. 그래서 그 7페이지 메뉴의 2번은 압류는 유효. 그러나 3번 제목의 전부는 무효. 이렇게 된 거고. 그러나 3번 제목 바로 밑에 추심은 가능.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대의 채권자가 갑이잖아요. 칠판금에서 갑과 평등한 지위를 갖는 채무자 을의 다른 채권자 정이 그러니까 갑과 정은 채권자들이니까 채권자 평등이 적용되죠. PDA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버리면 정이 독점적 만족을 얻어서 채권자 평등이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대의소송 제기가 갑의 적법한 행사 방법 중에 하나고 채무자 을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는 추심 소송과 공통점이 있음에도 그러니까 우리 법은 뭐예요? 뭐 이제 일본을 통해서 막 여기저기 다 베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의권은 프랑스 제도고 독일 민소법에는 채권자 대의라는 제도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은 추심금 청구로 가는 거고 프랑스는 채권자 대의로 가고 우리는 다 받아들였으니까 채권자 대의도 되고 추심도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압류 경합 시 이제 전부 명령 무효인데 이거를 이제
채권자 대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해 전부 명령 유효라고 해주면 이제 무익한 절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줄 계속 보면 대의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 요구 방법을 통해서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전부 명령이 되면 후속 배당 절차가 없고 정의 독점적 채권자가 돼버리니까 배당 절차가 없잖아요. 그럼 갑은 이제 배당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따라서 채권자 대의권의 실질 효과를 확보하는 405조 2항 뭐예요? 채권자 대의권 행사 사실을 채무자가 알면 처분행위가 금지된다. 그게 405조 2항이잖아요. 따라서 결론은 밑줄 친 부분에 최대 소송 제기되고 대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어떤 방식이든 을이 알았다면 그러면 405조 2항이 걸리잖아요. 그때는 민지법 229조 5항이 유추용되어서 그 229조 5항이 압류 경합 시 전부 명령 무효다. 그 얘기죠. 유추적용되어서 피의대의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은 그 특별한 사정을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압류 경합 시 전부 명령 무효라는 법리가 최대 소송이 확정된 다음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경합 상태에서의 이제 전부 명령 받는 경우 이 법리에도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민지법 229조 5항이 압류 경합 시 전부 명령 무효라는 건데 그 법리가 여기도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리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읽었던 판례에서 마지막 두 줄에 우선권에 있는 채권에 기초한다.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거로 이것도 이제 변시 사례로도 대비하셔야 되는데 좀 전에 보신 대로 압류 경합 시 전부 명령이 무효라는 건 채권자 평등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채권자 평등 위반이 아니면 유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전세권자예요. 그러면 B가 전세권 설정자겠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세금이 1억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갑이요. 갑이 민법 371조에 따라 이제 전세권 저당권자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 저당권자예요. 그리고 이제 A의 또 다른 채권자 을은 얘는 이제 일반 채권자. 그냥 뭐 담보권 없는 이제 일반 채권자다. 예를 들어서 일반 채권자로서 예를 들어서 6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갑이 A한테 7천만 원을 빌려주고요. 그래서 빌려주고 담보로서 A가 갖고 있는 전세권의 저당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당권은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데 371조는 이제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그럼 371조에서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건 뭐예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이죠. 그래서 지상권 또는 전세권. 그럼 이게 뭐예요? 용익 물건으로서의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명문의 규정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담보물권에 담보물권은 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용익물권의 저당권 설정, 이건 371조에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과 대등한 전세권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도 뭐예요?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권은 자동 소멸이고 이 전세권이 뭐로 바뀌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객체인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으니까 갑은 뭐 할 수 있어요? 저당권에 기해서 저당권 설정자죠, A가. 전세권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죠. 물상대의. 그래서 물상대의 할 때 뭐예요? 이 저당권 등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압류 추심이나 압류 전부를 받을 수 있죠. 그건 뭐 사례형에도 2번인가 출제됐죠, 변시에서. 그래서 존속기간 만료됐는데 을이 부지런해가지고 요거를 먼저 뭐 가압류나 압류를 했다. 뭐 또는 뭐 동시 도달돼도 상관없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을이 이제 6천만 원 가지고 가압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그 이후에 물상대의권 행사해가지고 압류 그다음 뭐예요? 이제 전부 명령 받았다. 이럴 때는 압류 경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압류 경합처럼 보이죠. 피압류 1억인데 압류 채권자들의 합계가 1억 3천이잖아요. 그럼 형식적으로 압류 경합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갑은 뭐예요? 우선권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죠. 얘는 저당권자였으니까 을은 일반 채권자고 이럴 때는 형식적으로 압류 경합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압류 경합이 아니어서 전부 명령은 뭐예요? 유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례든 기록형으로 대비해야 돼요. 그럼 이럴 때는 갑이 B를 상대로 뭐예요? 7천만 원의 전부금 청구가 가능하죠. 그래서 전부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는 채권자 평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얘는 물상대위권 행사는 물권자고 을은 채권자니까 이때는 갑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기록형 같은 데 나오면 B가 뭐 이제 을이 먼저 압류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압류 경합이어서 네가 받은 전부 명령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보신 이 법리를 쓰면서 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B는 갑에게 7천만 원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제가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채권자 평등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럴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을이 채권자 대의권 행사에서 그럼 아까 요 판례도 그대로 가면 을이 채권자 대의권 행사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이제 채무자, 그러니까 을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렇게 되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제 압류는 유효, 추심도 유효, 전부명령 무효지만 얘가 우선권이 있는 물상대의권자다. 그때는 전부금도, 전부명령도 유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비교하시면 뭐 다 본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로.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정리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정리의 1번 제목을 보시면 최대권이 행사된 채권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결론은 뭐예요? 압류, 그러니까 가압류 당연히 되겠죠. 가압류, 압류, 추심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전부 명령 안 된다 이거고. 그래서 이번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추심 명령까지 받았으면 추심 명령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죠, 당연히. 그래서 넘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추심 명령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추심 명령 받으면은 이제 추심 신고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하면은 뭐 배당 절차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추심 등등을 받았을 때 제3채무자는 이중변제 위험이 있을 것 같으면 공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압류 경합 시에 전부명령 무효의 법리에서 이제 무효가 안 되는 사항까지도 좀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로마자 5번에 가셔서 이제 소멸시효의 항변의 문제죠. 자, 1번에 최대 소송 제기로 인해서 채권자의 채권의 중단효가 생기는지 여기는 이제 명확한 판례는 없죠.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은 항상 뭐예요? 권리 행사설, 즉 권리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보여주면 중단이 되는데, 자, 갑이 이제 을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제 대의 소송을 제기하면 PDA 채권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상 청구, 대의 소송을 제기하면 PDA 채권은 중단되는데 피보전은 어떻게 될 거냐? 판례는 명확한 판례가 없고 그 법원 실무 제휴에 아니 저 민법 주석서에 보면 그 각주 4번이잖아요. 그래서 각주 4번에서 대의 소송 제기하면 압류에 준하는, 즉 피보전은 압류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견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판례는 없고. 그래서 각주 4번에 대의권 행사 통지가 있으면 압류와 유사하게 을한테 처분 제한 효력, 즉 405조 2항에 따라 처분 금지 효력이 생기니까 압류에 준하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는 학설이 있을 뿐이잖아요. 판례는 없고. 그래서 PDA 채권은 중단이 되는데 피보전은 이제 그런 학설이 있다 정도. 그 다음에 2번에 요거는 이 판례 사안 자체를 알아두셔야죠. 2011년도 판례. 오른쪽에 뭐 교수님이 이제 그 지적도 해 놓으셨지만, 그러니까 이 판례는 이제 의문의 여지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판례 결론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을이 병한테 채권이 있는데, 을의 채권자 3명이 순서대로 소재기 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갑정무 순서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자, 그래서 이제 판결지 2번을 먼저 볼까요? 자, 채권자 갑이 을을 대의하여 병을 상대로 최대 소송의 부당이득 반환 원인으로 한 소이등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다가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소각화가 됐죠. 그럼 소각화가 되면 최고로 소율밖에 없잖아요. 그럼 각각 판결 시부터 3개월 남짓 경과한 다음에, 그러니까 갑이 제기한 대의 소송이 소각화가 됐어요. 그럼 이게 최고로 소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로부터 3개월밖에 안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소재기를 한 건 맞는데 여기 또 조정이 됐어요. 정이 을을 대의하여 병을 상대로 같은 소송물을 가지고 소재기했다가 병과 사이에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정이 성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이 성립된 거죠. 네, 피보전 권리가 없다고. 그럼 이제 조정도 이제 각하의 실질이 있는 거잖아요. 피보전이 없으니까. 그럼 조정이 성립됐다는 건 조정조서가 작성됐겠죠. 근데 또 다른 채권자의 무가, 그래서 이제 조정 성립일로부터 실제 사안에서 뭐 13일인가 그랬는데 조정 성립일로부터 10여일, 뭐 한 10일, 13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10일이 지난 다음에 또 을을 대위해가지고 대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소각하가 되고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소제기를 했잖아요. 3개월 안에 최대 소송을 또 제기를 했는데 정이 조정이 성립될 때까지 이게 1년이 지났거든요. 1년. 그래서 실제 판례상 보면 사실관계 나오니까 한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6개월이 다 지나버린 거죠, 이게.
근데 이 사안에서는 판례가 뭐로 본 거예요? 밑줄 친 부분에 의뢰 병에 대한 이제 부당이득 판안, 이게 이제 대의권의 이제 소송물이잖아요. 소위등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갑정무의 순차적인 대의 소송에 따라 어디로 소급한다는 거예요? 최초의 재판상 청구인 갑의 대의 소송 제기로 중단되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고하고 즉 뭐예요? 조정이 성립돼 가지고 피버전이 없다니까 각하실질이 있으니까 이것도 최고로 소리 있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10일 만에 무가 대의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그러면 소제기했다가 기각 각하되면 최고로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처음에 제기한 소송이 여기서 소각하가 되고, 그로부터 3개월 지나가지고 또 정의 소제기를 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조정이 성립됐죠. 조정. 근데 피보전 채권이 없다는 조정이 성립된 거예요. 그럼 이제 피보전 채권이 없으면 이제 각하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때로부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3개월 안에 제기를 했고, 근데 이 조정이 성립된 게 이렇게 쓰죠. 정의 소제기를 해가지고 정의 최대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조정이 성립될 때까지 한 1년이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성립되고 나서 이제 열흘 만에, 실제 뭐 13일인가 그랬는데 무가 소제기를 했죠. 소제기. 그러면은 이제 각종의 최고는 그 교수님이 각주에도 써놓으셨다시피 뭐 여러 번 최고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최고를 하고 여기서 또 최고를 했어요. 그리고 뭐 최고를 예를 들어서 3번 했다. 그리고 여기서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항상 최초의 최고시로 소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는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니까. 그래서 재판상 청구로부터 역산해서 6개월 안에 들어오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6개월이다, 요만큼이. 그러면 이때로 소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시가 여기서 완성됐으면은 소멸시 완성된 거잖아요. 최초의 최고시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신 대로 이게 1년이 지났는데 무가 소제기하면 여기로 소급한다고 봤잖아요. 갑이 소제기한 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기존의 판례하고 좀 문제가 있죠, 이게. 그래서 이 판례는 뭐 별도로 기억해 두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판례는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지적하신 게 그 각주 5번에 보시면 174조가 시효 중단 사례를 규정하고 있는 최고를 여러 번 하다가 재판상 청구하면은 항상 최초 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는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니까 재판상 청구를 시점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서 6개월 안쪽에 들어오는 최고 시의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재판상 청구는 취하나 각하가 되면은 최고로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각주에서 그 5번째 뒤에 위 판결하고 이 본문에 나오는 판결은 다소 모순되어 보인다. 왜냐하면 얘기한 대로 여기서 지금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이건 1년 전께 되잖아요. 그 6개월 이전께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판례, 본문 판례는 이제 최초의 갑의 소제기 시로 소급해서 중단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일반 법리에 안 맞는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뭐 기억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각주 마지막 세 줄에 다른 이유로 찾으면 이제 본문 판례는 조정이 성립됐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을 뿐인데, 이제 그래서 달리 판단했는지는 뭐 모르겠죠. 그래서 하여간 교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셨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달리 봤나 보다, 이제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일반 법리는 최고를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하면은 최초 최고시가 아니라 재판상 청구로부터 역산해서, 어차피 6개월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니까 역산해서 6개월 안쪽에 들어오는 최고시로 간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달리 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사실 뭐 교수님 말씀대로 여기 조정이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볼 여지가 있을 텐데, 하여간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이제 다른 판례가 있으니까 그 판례 사실관계를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가셔가지고 소멸시효는 항상 이제 뭐 누가 소멸시효 주장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목차로서 또는 뭐 마지막 목차로서 원효권자인지 여부, 이걸 먼저 검토를 해줘야죠. 자, 그래서 원효권의 개념을 쓰면 당사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말한다, 이거고. 그래서 각주 6번에 있다시피,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해서 절대적 소멸설하고 상대적 소멸설의 대립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 입장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뭐 각 학설들은 이제 판례는 다 나랑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각주 6번의 두 번째 줄에 통설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이라고 설명되고 있으나 절대적 소멸설에서도 뭐 판례는 뭐 변론주의 때문에 원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잖아요, 학자들이, 학설들에서. 그래서 이제 이건 그 소멸시 완성의 효과에 대해서 어떤 학설의 입장을 취하든 간에 소시는 원용해야 된다. 상대적 소멸설은 당연히 원용해야 된다고 보고, 절대적 소멸설은 변론주의 때문에 원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용해야 되는데 원효권자가 누구냐? 시효로 직접 이익자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박스 판례 바로 위에 시효이익의 직접 수익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직접 수익자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사례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밑에 판례를 보면 채권의 소시가 완성됐을 때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인해서 소멸되는 직접 이익자. 그러니까 이런 일반론은 중하시기에 써야 되니까 외워두시고.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뭐예요? 대위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시 원용권도 뭐가 된다고요? 채권자 대위권의 PDA 채권이 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채무자의 채권자는 자기 채권 보존할 목적으로 대위 원용할 수 있을 뿐 직접 주장은 안 되죠. 대위 행사만 될 수 있다 이거고. 그래서 채무자가 먼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뭐예요? 대위할 PDA 채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박스의 마지막 그 화살표 뒤가 그 얘기죠.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로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채무자가 먼저 시효이익을 포기했다. 그럼 PDA 채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위권 행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그때는 원용권 행사할 수 없고 그 다음 10페이지 가셔가지고 이번에 뭐 직접 이익자인데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제 뭐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 이런 사람들은 직접 이익자가 되죠. 자, 갑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을이 뭐 저당권이나 그 다음에 뭐 담보가등기 마찬가지죠. 뭐 담보가등기 뭐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이 그다음 2번 병이 뭐 소위 등을 받았다. 그러면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 있더라도 소멸시효 진행하지요. 그 다음 유치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치권은 뭐 326조의 명문의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유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피담보 채권 행사한 것이 아니니까 소멸시효 진행하잖아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럼 뭐예요? 병은 직접 이익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이제 병은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효과가 생기니까 이렇게 저당 부동산의 제3 취득자 이런 사람들은 원용에 직접 이익이 있죠. 이때는. 그래서 그게 10페이지 맨 위에 2번. 두 번째 줄에 채권담보 목적으로 매매예약 형식을 빌어서 소위등 보존의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해서 등기 마친 병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자가 되죠. 따라서 이건 뭐 갑의 거를 대위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거잖아요. 직접. 따라서 밑에 화살표 보면 만약에 갑이 포기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유잖아요. 그래서 병이 이때는 자기가 직접 원용하는 거니까 갑의 권리를 대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갑이 설사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병은 직접 원용해가지고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 맨 밑에 그 15년도 판례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피보존 채권에 대해서 자 갑이 이제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이제 채권자 대위권 행사했단 말이죠. 그럼 병은 어떻게 돼요? 병은 을이 청구를 하든 을의 채권자 갑이 대위 청구하든 병은 뭐예요? 자기가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사유는 다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이 청구하든 갑이 대위로 들어오든 병은 자기가 을에게 항변할 수 있는 사유는 당연히 항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을의 항변, 즉 을이 피보존 채권에 관련된 항변 사유를 병이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을의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그래서 을의 행사가 필요로 하는, 을의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는 이건 뭐예요? 병이 주장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병이 주장을 못해요. 병이 뭐 을의 채권자로서 대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주장 못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상계권, 취소권, 해제권 뭐 이런 것도 말하죠. 그 다음 소멸시효 원용권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피보존 채권의 소시가 완성됐더라도 병은 원용권자 아니죠. 근데 을의 행사가 이제 필요하지 않은, 을의 행사가 필요하지 않는, 뭐 예컨대 당연무효 이런 거. 그 다음에 을이 이미 변제를 했다. 그래서 이미 변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병이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당연 무효는 뭐 누구나 언제나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 병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본안전 항변이 되죠. 그래서 피보전 없으니까 각하시켜달라는 본안전 항변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피보전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 수단 중에서 병이 원용할 수 있느냐? 을의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대표적으로 취소권, 해제권, 그 다음 상계권, 그 다음에 소멸시효 원용권 이런 것들은 을이 행사를 안 하면 병이 주장 못하죠. 근데 을의 행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당연무효라든가 이미 변제 또는 행사를 했다. 그래서 을이 취소권 행사했습니다. 상계권 행사했습니다. 소시 원용권 행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이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병의 본안전 항변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변호사가 돼서 답변서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컨대 피보전 채권의 소시가 완성됐을 때 병이 판사님 피보전 소시 완성됐으니까 각하시켜 주세요.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죠. 병은 원효권자가 아니니까. 근데 의리 소시 원효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변서 같은 거 쓸 때 잘 써야죠. 그래서 박스 판례를 보시면은 자, 채권자가 대의권 행사에서 제3자에게 청구할 때 제3채무자 병은 채무자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진 항변으로 대응할 수 없다. 그건 을이 행사할 거니까. 따라서 피보전 채권의 소시가 완성됐을 때 원형자는 시효에게 직접 이익자고 최대 소송의 제3채무자는 원형권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피보전이 없더라도 병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을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취하고 달리 보죠. 피보전 채권의 소시가 완성됐을 때 병은 갑이 없더라도 어차피 을이 청구할 거기 때문에 갑이 피보전 채권의 소시가 완성되더라도 병이 직접 이익을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형권자가 안 되죠. 최대 소송에서는. 근데 채취에서는 둘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얘만 지금 다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채취에서는 병의 입장에서는 갑만 없어주면 자기는 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니까. 그래서 피보전 채권의 소시가 완성됐을 때 최대에서는 병이 원형권자가 아니지만 채취에서는 원형권자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그 화살표 뒤에 병이 을에 대해서 어떤 채권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대의도 불가능. 만약에 뭐 병이 을한테 어떤 채권이 있어서 대의 가능한 경우는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을의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는 병이 주장 못하고 그 얘기죠. 그러나 밑에 그 주의라고 돼 있는데 채권자 대의권 행사했을 때 제3채무자 병은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진 항변권 형성 등과 같이 이거 키워드가 뭐예요?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거기 동감 쳐두시고 이게 키워드예요. 행사를 필요로 한 사유를 들어서 그건 을이 행사 안 하면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된 피보전 발생 원인이 무효. 당연 무효는 누구나 언제나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 이거잖아요. 무효나 변제로 소멸했다. 이미 을이 행사했다 이거. 등등 다투는 건 가능하고 이거는 뭐예요? 본안전 항변이잖아요. 이 경우 법원은 병의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 채무자 권리 인정되는지 직권심리 판단. 왜요? 소송 요건이니까. 그래서 당사자격 소송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안전 항변이니까 직권조사 사항이 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화살표의 사실관계를 보시면 최대 소송 제기한 채권자 갑이 을을 대의하여 청구할 때 제3채무자 병은 피보전이 뭐예요?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다. 그러니까 피보전이 없다. 이거 뭐예요? 당연 무효.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여기 피보전 채권 없습니다. 이건 본안전 항변으로서 병이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법원이 심리해가지고 병의 말이 맞으면 대의소송을 각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셔가지고 자 제목 볼까요? 채권자 대의권에 기한 청구를 하다가 PD의 채권 자체를 양수해서 양수금 청구로 소변경했다. 그럼 원래는 이제 소변경하면 항상 나와야 되는 게 법적 성질이잖아요. 자 그래서 교환적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환적 변경을 하면은 이제 결합설이잖아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래서 결합설에서 이제 신소재기 구소치하가 되는데 지금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최대 소송하다가 번거롭잖아요. 이제 요건도 검토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을로부터 양수를 받아서 뭐예요? 양수금 청구 즉 최대 소송으로 가다가 이제 양수금 청구로 해가지고 이제 교환적 변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환적 변경. 그럼 원칙적으로 구소치하 신소재기니까 이제 교환적 변경이 됐을 때 소재기가 문제가 되는데 그 사이에 뭐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료점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최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재판 절차 진행되다가 양수금 청구로 바꿨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 보면 구소치하 신소재기니까 소멸시효 완성 후에 소재기여서 이제 기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기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시효 중단 효력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자 그래서 판례를 보면 최대권에 기한 청구를 하다가 PD의 채권을 양수해서 양수금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했는데 자 교환적 변경으로서 구소가 취하되지만 논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례형 같은 거 나오면 판례 결론 쓰고 논거 중에 여러분들이 외우기 편한 거 하나 외워가지고 판례가 이제 타당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의소송의 소송물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소송물하고 양수금 청구 소송물이 똑같죠. 그래서 을의 병에 대한 청구권인데 위 양수금 청구는 청구권 자체를 양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논거 뭐예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특정 승계다. 그다음 두 번째 따라서 시효 중단 효력은 특정 승계에는 미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 등등 했을 때는 소급해서 중단 효력이 생긴다. 그다음 네 번째 뭐예요? 항상 나오는 권리의 잠재한 자가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거들을 좀 기억하셔가지고 외우기 편한 거 하나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교수님 지적대로 화살표 뒤에 원래는 구소치하 신소재기인데 예의적 판례를 봐야 되고 그 논거들을 좀 기억하시고 그러나 구별할 판례는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구별할 판례는 뭐예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소재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아파트에 뭐 이제 그 하자가 생기니까 그러면 하자 청구는 각각의 구분 소유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주자 대표 회의가 소재기했다가 이게 부적법하죠. 그러니까 이제 구분 소유자들한테 그 권리를 양수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소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신의 권한에 기해서 소를 제기했다가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인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청구권이 없죠. 그럼 그냥 두면 기각이잖아요. 이행 청구권, 이행 소송이니까.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뭐예요? 그 구분 소유자들한테 양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양수금 청구로 바꿨다. 이때는 무권리자가 청구했다가 이제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양수금 청구로 바꾼 거니까 이때는 소급표가 없다. 두 가지를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의 관련과 관련해서는 요것도 이제 뭐 많이 나오죠. 자, 갑이 이제 을에 대해서 집행채권이 있어가지고 을의 재산을 뒤졌더니 병에 대한 채권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가압류를 할 수 있고요. 본압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추심 명령 등이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인데 뭐가 중단이 돼요? 이게 중단이 되는 거죠. 이 집행채권이. 이걸 행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한 집행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을의 재산권을 압류한 거죠. 이건 이제 피압류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압류나 가압류로 행사한 거는 자기의 집행채권이니까 민법상의 압류, 가압류에 따른 시효 중단은 자기 채권이 중단되죠. 자기 채권이. 그러니까 이건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우리 판례가 추심 명령까지 송달이 되면 피압류에 뭐로 효력이 있다?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최고. 그러니까 추심 명령이라는 건 병한테 송달이 될 테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갑이 돈 받으러 오겠구나. 그래서 최고로서 효력이 인정했죠. 그래서 추심 명령까지 송달이 돼야 최고로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 판례를 보시면 채권자의 채무에 대한 채권에 관해서 시효 중단 효력이 생긴다. 즉 집행채권이 압류, 가압류에 따른 확정적 중단효가 생기고 그러나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관해서는 중단 효력이 안 생기는데 최고로서 효력이 생길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추심 명령이 병한테 송달되고 6개월 안에 을이든 갑이든 소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추심 명령까지 송달이 됐을 때 피압류의 최고예요. 가끔 오해하셔가지고 압류나 가압류가 되면 이거는 압류, 가압류 확정적 중단효고 이거는 최고고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추심 명령까지 송달이 돼야 피압류의 최고예요. 그러니까 압류나 가압류만 송달이 됐을 때는 갑의 집행채권만 중단이 되고 이건 최고로 소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판례가 인정한 건 추심 명령까지 송달이 돼야 최고로 소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를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6번에 가서 보시면 요거는 저기 그 12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사례 문제 출제가 됐죠. 사례하고 선택형에도 출제가 된 건데 그 이제 원고가 결국 이제 소송을 잘못한 건데요. 그래서 저기 그 12페이지 박스에 그 화살표 뒤에 교수님이 이제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변형을 해 놓으셨는데 자, 을이 병에게 이제 가등기를 해준 거죠. 가등기.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원인이 소멸했잖아요. 소멸. 그리고 나서 정에게 다시 이제 가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걸 뭐예요? 을병정 합의로 무효등기 유용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무효등기의 유용. 그래서 원래는 말수하고 정명의로 새로 가등기 해줘야 되는데 비용 들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등기 유용으로서 가등기를 정하게 이전시켜주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 합의로 했는데 그 전에 누가 생겼어요? 원고 갑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갑이 이제 요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다. 뭐 가압류도 본압류도 뭐 법률은 똑같고. 그리고 나서 부기등기가 됐잖아요. 부기등기. 그럼 이제 민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무효등기 유용은 이제 무효등기 유용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대항을 못하죠. 그래서 대항을 못하는데 실제법적으로 근데 문제는 대항을 못하니까 내부관계 무효등기 유용의 당사자 사이에서 뭐예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란 말이죠.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할 뿐이잖아요. 근데 실제법적으로 그런데 갑이 어떻게 했어요? 대위소송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 소송으로서 정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한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의 독자적 사정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의 소송을 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결국 PD의 채권이 없는 거죠. 을이 정한테는 말소 청구를 못 하잖아요. 내부 관계에서는 유효니까. 그럼 대의 소송으로 가면 이게 뭐예요? 이제 결국 이제 PD의 채권이 없어서 기각을 당하는 거겠죠. 기각. 그러니까 독자적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는 보시고, 다만 그 첫 번째 화살표 뒤에 그 두 번째 줄에 병이 14년 6월 30일 피담보 채무로 모두 변제함인데 병이 아니라 을의 오타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을이 변제했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병이 2014년에서 병은 을로 고치시면 될 것 같고, 사실관계는 말씀드린 그 얘기고요. 그 본문에 올라가서 요지를 볼까요? 최대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제3채무자 병은 자기가 을에 대해서 가지는 모든 항변으로서 을이 청구하든 갑이 청구하든 다 대항할 수 있죠. 그러나 채권자 갑은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채무자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니까, 따라서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정에 기한 사유, 이게 이제 뭔지 알아야죠. 그건 주장할 수 없다. 대의권으로는. 그럼 판결지 2번에 채권자가 즉 갑이 소이든 가등기 유용 합의에 따라서 소유자인 채무자 을로부터 부기등기 마친 정을 상대로 을을 대의하여서 말소를 구한, 이게 사실관계죠. 채권자 갑이 정의 부기등기 전에 가압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을의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자신 갑이 정에게 가지는 독자적 사유이기 때문에 대의권으로 갈 수 없다 이거예요. 대의권은 PD의 채권만 행사하는 거니까. 그 결국 이제 갑이 소송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PD의 채권이 없으니까 대의 소송은 뭐 기각을 당하겠죠. 그러면 갑의 구제 방법은 뭐예요? 선택형에서 이제 그것도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갑은 안 해도 되는 소송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가압류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압류, 이건 어차피 무효된 거고, 무효등기 유형은 자기에게 대항 못 하잖아요. 그럼 갑이 을에게 가압류했다는 건 뭐예요? 금전채권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금전채권자라는 뜻이니까 을을 상대로 뭐예요? 집행권을 받으면 되잖아요. 뭐 지급명령이나 이행소송 제기해서 집행권을 받아가지고 압류를 하면 되죠. 압류. 그래서 뭐예요? 경매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가압류 시기로 소급되고 나중에 이제 매수인이 매각되고 완납해서 소유권 취득하면 가압류 밑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직권으로 말소되잖아요. 말소되고 갑은 배당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갑은 대의권으로 가서 이걸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게 아니라 을을 상대로 집행권을 받아서 경매 신청하면 됐었어요. 그게 선택형 지문도 나왔고, 뭐 제 책에는 그 사례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의권 행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로. 그래서 갑은 을한테 집행권을 받아서 경매 신청하면 가압류 시기에 소급하고, 그럼 가압류 후에 등기된 정액 가등기 부기등기는 갑에게 대항 못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말소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가면 되는데 채권자 대의권 행사에서 이제 패소한 그런 경우가 됐죠. 이건 뭐 사례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사례도 나오고 선택형도 나오고.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7번에 가셔가지고 뭐 기판력은 뒤에서 보실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채권자 대의 소송에 채무자가 원고 측에 참가하는 방법. 여기는 판례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채권자 대의 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참가하는 건 오른쪽 마지막에 공동소송 참가라는 판례가 있죠. 근데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이 있고 을이 병에 대한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이 병을 상대로 최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여기에 이제 을이 갑 측에 원고 측에 참가하는 방식이 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판례가 지금 없잖아요. 판례가. 그래서 판례가 없어도 뭐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립되는 기존의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양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또는 뭐 쌍면이나 편면이 청구하는 건 독당 참가인데 여기에는 같은 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가는 항상 뭐 가지고 검토해요? 두 가지 가지고 검토하면 돼요. 자, 판결료를 받는지 참가하는 사람이, 물론 여기서 말하는 판결료는 기판력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참가의 첫 번째 목차는 타인 간의 소송 계속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타인 간의 소송이 참가인에게 기판력을 받는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판결료를 받는지 판결료를 받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을이 이 소송에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검토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판결료를 받으면 뭐가 들어가요? 공동소송적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동소송적이란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이 있으면 당연히 뭐겠어요? 당사자 참가겠죠. 그래서 당사자 참가. 그 다음에 당적이 없으면 그냥 보조 참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합하면은 그게 요건이면서 뭐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 간의 소송에 계속 중인데 을한테 기판력이 미치고 당사자 적격이 있다. 그 뭐예요? 공동소송적 당사자 참가란 말이에요. 공동소송적 당사자 참가의 준말이 뭐예요? 공동소송 참가잖아요.
그래서 공동소송 참가는 공동소송적 당사자 참가의 준말이죠. 그 다음 여기는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그래서 기판력은 받지만 당사 협격이 없거나. 그 다음에 학설에 따라서는 이게 중복소송이 되니까 홍보참 뭐 이런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기판력도 안 미치고 당사 협격도 없다. 그럼 단순 보조 참가잖아요.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뭐 굳이 집어넣으면 독당이 여기 들어가겠죠. 독립당사자 참가는 권리주장 사회방지지 뭐 기판력 받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당사자 참가니까 당사 협격이 있죠. 그러니까 굳이 집어넣으면 독당 참가는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독당은 뭐 기판력 받는 관계는 아니고 권리주장 사회방지로서 뭐 합의락정만 필요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이면서 요건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이제 판례가 없으니까 만약에 나오면 이제 이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번에 그 12페이지 맨 밑에 교수님께 그 밑줄천 부분에 보면 공보참 뭐 당연히 가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설들 중에서 이제 이신 교수님 대표적으로 공보참이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제 공식대로 보면 이제 타인 간의 대의소송 계속 중일 때 을은 뭐예요? 기판력 받는 관계죠. 아까 얘기한 대로 담당자 갑이잖아요. 그래서 담당자가 받은 판결은 피담당자한테 미치죠. 따라서 민소법 218조 3항에 따라 이제 을은 기판력 받는단 말이에요. 그 기판력 받으면 공동소송적이 되죠. 그 다음에 병행형이니까 을한테 당사협격이 있잖아요. 병행형. 그래서 공동소송적 당사자 참가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신 교수님께서는 뭐예요? 얘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고 들어가면 중복소송이 될 수 있으니까 공보참으로 보자. 이게 이제 교수님의 견해시잖아요. 그래서 다수 견해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고 판례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의 판례가 그 오른쪽에 나오다시피 다른 채권자가 참가할 때 그리고 뭐예요? 주주 대표 소송에서 회사가 참가하는 2002년도 판례에서 이게 무슨 중복 소송이냐? 기존 소송에 참가하는 거니까 모순 조처 우려가 없다고 와서 공동소송 참가로 본 판례가 있잖아요. 근데 이 판례 여기는 판례가 없지만 그래서 그 첫 번째 밑줄 친 부분은 공동소송 보조 참가라는 건 이제 다수견에 따라 써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기판력을 받고 얘가 원래 병행형이니까 당사자 협격은 있지만 당사자 협격을 가지고 들어가면 중복 소송이 되니까 보조 참가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공보참이다. 이런 견해가 있죠. 이신 교수님의 견해인데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소송 참가가 되느냐.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이 있어가지고 그 다수설이 아까 말씀드린 이신 교수님 견해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의 공동소송 참가는 중복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동소송 참가가 안 되고 공보참으로 가자. 그게 다수견해고.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이건 이제 중복소송이냐 아니다라고 보시는 견해도 있죠. 그래서 공동소송 참가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뭐 보조참가 해봤자 그 뭐 실질이 이제 공보참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판례가 없죠. 그런데 3번 마지막 판례 보면 채권자 대의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들어갈 때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공동소송 참가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판례가 있고 또 하나는 주주 대표 소송에 또 판례가 있죠. 그러니까 주주 대표 소송도 병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병을 상대로 청구권이 있는데 갑이 이제 최대 소송을 제기했죠. 근데 판례가 있는 건 을의 또 다른 채권자 정이 이제 갑 측에게 참가한 거잖아요. 갑 측에게. 그러면 이제 참가 방식을 볼까요? 이제 갑 측에게 참가했으니까 독당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럼 뭐예요? 이제 기판력 받는지,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이거 가지고 검토하죠. 그럼 기판력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소송의 제기사실을 을이 알면 을한테 기판력이 미치고 을을 통해서 정한테 기판력이 미치죠. 그래서 갑과 정은 이제 기판력 받는 관계죠.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 병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병행형이니까 당사자 적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식대로 가면 공동소송적 당사자 참가인 공동소송 참가인데 학설의 다수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당사자 적격을 가지고 들어가면 중복이니까 공보참으로 보자라고 했는데 판례가 아니다. 이건 기존 소송에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모순 조촉의 우려가 없으니까 당사자 적격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공동소송 참가다. 이렇게 본 판례잖아요. 자, 그래서 13페이지 판례를 보면 최대 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대의권 행사하면서 공동소송 참가 신청을 했을 때 양청구의 소송물의 동일. 이거는 이제 일부 청구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을이 병을 상대로 갖고 있는 채권이 1억인데 그래서 갑이 7천 가지고 청구했어요. 근데 정은 예를 들어서 2천 가지고 청구했다. 그럼 이제 이 피대의 채권이 이제 여기서부터 0원이고 1억이면 갑이 청구한 것은 여기서 7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이 청구한 것은 여기서부터 빼가지고 2천이고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0에서 1억을 세지 1억부터 거꾸로 세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송물이 똑같다. 이렇게 봐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이게 일부 청구가 된 사안에서 쟁점이 됐었죠. 그래서 소송물이 동일하면 합의를 확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고 이때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PD 채권 동일성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의 소송에서 을에게가 아니라 이제 원고에게 하더라도 아까 보셨다시피 변제 수령 권능만 취득하는 거지 이 채권이 갑에게 정에게 넘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청구를 했더라도 대위 수령할 변제 수령 권능만 취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소송물은 똑같다. 그래서 일부 청구에서 금액이 넘어가지 않으면 중첩되는 부분에 소송물이 똑같으니까 그 합의를 확정이 필요해서 뭐다? 공동소송 참가로 보는 게 판례죠. 근데 학설들 중에서는 이 판례 나오기 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수 견해가 공보 참으로 가자라는 견해였고 그래서 이제 그 12페이지 맨 밑에는 2번 쟁점이 이게 판례가 없더라도 출제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뭐 다수설에 따라서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로 가도 되고 아니면 이런 판례 취지상 모순 저촉의 우려가 없으니까 공동소송 참가로 가자라고 가도 되고 어떻게 가도 뭐 크게 상관없을 거고요. 그 특히 이제 주주 대표 소송에 회사가 참가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판례가 명시적으로 그 이신 교수님의 견해를 배척을 했잖아요. 그 중복 소송 아니다. 그래서 공동소송 참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수 견해를 사실 배척한 거잖아요. 그 판례가. 그래서 이제 그 2번 쟁점에서도 공동소송 참가로 가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오른쪽 마지막에 있는 판례를 좀 소개하는 방식으로 가서 공동소송 참가로 가겠다 뭐 이래도 뭐 큰 상관 없겠죠. 판례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끝냈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채권자 취소로 들어가죠.